저기 단원고 학부모인데요. 지금 무대 오른쪽에 보시면 명단이 있습니다. 자, 175명의 명단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명단에 분명히 제 동생이 있어요. 여기 명단에 분명히 제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여기 없어요. 지금 명단을 누가 작성하셨냐고요? 그때가 한 4시, 오후 4시 정도 됐고 근데 친구들은 막 연락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경기는 말이야. 손이 오셨네. 어디 썼어요? 친구가 썼어. 어디 썼어? 하면서 막 정말 가방만 들고 헬기 장비를 못 싣고 온대. 금일 18시 기준으로 함정 164척, 항공기 24대, 특수 구조단 178명을 동원하여 사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냐고? 어떻게 됐어요? 왜 못 들어가? 민간인들은 들어간대. 근데 경찰은 못 들어간대. 민간인은 들어간대. 민간인 잠수부들은 들어가는데 경찰은 못 들어간대. 현장은 좀 어떤 그림입니까? 지금 모습입니까? 현장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지금 누가 뭐 있어? 누가 지금 수색하는 누가 하는 거야? 여기 누구 있다는 거야 지금? 뭐라고? 시간이 어딨어? 야, 지금 시간이 문제야? 가족이 빠져서 그렇게 말해! 빨리 가, 빨리! 아주 잔잔한 호수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상과 달리 그 시간에 사고 지역에서는 거센 소형 소리가 일어 잠수가 불가능했습니다. 해경은 또 조명탄을 터뜨리면서 밤새 주변 바다도 수색했지만 성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군가 타고 들어가면 안 돼, 이거? 그러니까 해군가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야. 이게 이분이 열리는 이분 열릴 거야. 이거 한번 들어가서 오하마하고 저 데리고 가지고 들어가서 열어가지고 일을 들어가서 유리창으로. 잠시만요. 잊지 않을게 잊지
해경들을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 93년도 서해 폐료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그때도 292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또한 해군이 모든 일을 다 했고 해경은 한 명도 시신 수습과 선체 인양에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때 그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해경과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고 20년 전에 다짐을 했고, 그러나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세월호 참사라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상 규명이 똑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은, 참사는 또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잠수사 일동 모두는 진상 규명을 똑바로 정확히 정부를 하게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물섬학교 학생들입니다. 저희 학교를 간단히 소개해보자면 함께 크는 우리 아이라는 공동육아 철학을 기본으로 보물섬 어린이집, 어린이문화학교 굴렁쇠와 뜻을 함께하는 9년제 공동육아 대안학교입니다. 사람, 생명,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보물섬 학교는 철학과 역사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교육과정과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저희가 춤 공연을 준비했는데 예쁘게 봐주세요. 퍼덕이며 더 높이 날 수 없어 서로가 서로에게 날개가 되어야 하네. 더 큰 몸짓으로 뛰어보자. 더 큰 날개짓으로 날아오르자. 더 높은 곳에 올라 하나 된 세상 보게 될 거야. 날개짓으로 날아오르자. 더 높은 곳에 올라 하나 된 세상 보게 될 거야. 우리 날자 더 높이 날자. 우리 큰 꿈을 모두 모아안고 동일의 바람을 타고 가로막은 장벽을 넘어. 우리 날자 더 멀리 날자. 우리 큰 희망을 노래하며 너와 나의
네, 지금 막 공연을 마친 학생들은 보물섬 학교 학생들이었습니다. 날짜 공연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추우시죠? 혹시라도 나중에 영상을 보시게 되는 또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굉장히 추운데 우리 학생들이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제목이 뭔가요? 나는 세월호 잠수사다. 북콘서트 자리죠. 예, 그래서 오늘 북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하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북콘서트 전에 제가 이 책의 한 구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노안이 와서요. 안경으로 안 보여요. 잠깐만요. 저희는 그 당시 생각이 다 나요. 잊을 수 없고 뼈에 사무치는데 사회 지도층인 고위 공무원께서는 왜 모르고 왜 기억이 안 나는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는데 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상황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상황은 욕을 먹더라도.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그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에서 김관홍 잠수사들이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이 끊임없이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 울먹이면서 했던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비로소 그의 말이 울려 퍼진 다음에야 이 세월호 참사의 현장에 잠수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시간이 흐른 오늘에서야 많은 분들 앞에 이 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월호 잠수사다. 온마음센터에서 노력해서 함께 만든 책입니다. 오늘 이 자리 북콘서트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섬주섬 할 게 많아요. 이렇게 가오가 빠지네요. 네, 2014년도에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안 보여요. 네, 오늘 북콘서트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사율연대 운영위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산인권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운동하는 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순서는 참가자들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자, 오늘 참가자들 올라와 주시죠. 의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우시죠? 네, 나중에 좀 더 추워지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지 마시고 좀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많은 잠수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들 만나신다고 해요. 10분의 잠수사분들이 이 현장에 같이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들은 이렇게 3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올라오신 분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공우현 잠수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 민간 잠수사 공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월호 민간 잠수사 김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김시연 엄마 윤경희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손님 3분이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잠수사분들을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 끝에서부터 얼굴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병주 잠수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김순종 잠수사님 계십니다. 하규성 잠수사님이십니다. 강유성 잠수사님이십니다. 네,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상신 잠수사님이십니다. 배상웅 잠수사님이십니다. 최인호 잠수사님 오셨습니다. 조준 잠수사님 오셨습니다. 네, 조준 잠수사님은요,
안 앉으시겠다고 해서 억지로 여기 앉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잠수사님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셨죠. 예, 거의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만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뒤풀이 하실 때 같이 먹을 회도 좀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 자리에 그 잠수사분들이 초기서부터 잠수할 때 그때부터 같이 촬영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이들의 기록을 남기신 분이 같이 계십니다. 로그북의 감독님 복진호 PD님 오셨습니다. 네, 로그북은 11월 24일 개봉이죠. 네, 많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는 온마음센터가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4.16 민간 잠수사회가 함께 주관하는 행사죠. 네네. 그리고 제주 기업관에서 최초의 상설 무대 최초의 공연으로 오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토크 들어갈 텐데요.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공연했던 보물섬 학교 학생들과 작은 동백학교인가요? 작은 동백학교 맞죠? 작은 동백학교?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나요? 죄송합니다. 동백 작은 학교입니다. 동백 작은 학교 학생들이 같이 나는 세월호 잠수사다라는 이 책을 읽고 그리고 같이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잠수사님들 오신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질문을 제가 미리 와서 좀 보고 그래서 지금 좀 질문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우리 근황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근황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우선 그 전에 이 책이 만들어진 배경이 궁금하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이 세월호 민간 잠수사 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희생자 수습 활동에 참여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셨다는 책 내용이 너무 인상 깊게 남아 있어요. 이 책을 어떤 심정으로 써 내려가셨나요? 라고 했는데요. 책 만든 배경을 좀 김상우 전문수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 책을 만들려고 저희가 생각한 건 아니었고요. 저희 그 트라우마 치료를 해주는 안산의 온마음센터라는 곳에서 저희를 치료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 잠수사들이 저희 잠수했던 내용을 좀 기록으로 남겼으면 좋겠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온마음센터에서 작가님을 섭외해 주셔서 저희가 좀 말주변이 없어요. 저희가 직업상 말을 잘 못하는 일입니다. 물속에서 말할 일이 없어요. 물고기랑 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말을 잘 못해서 작가님을 이렇게 섭외해 주셔서 저희가 했던 말을 잘 이렇게 쓰셔서 책까지 이렇게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이 현장에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데요. 학생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귀하게 우리 시언어머니 오셨습니다. 시언어머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또 가족들 근황이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가족협의회에서 지금 여기 같이 와 있는 온마음센터, 4.16 재단 그리고 희망마을 추진단이라는 곳이랑 함께 4.16 진실 여행이라고 올해 10월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북콘서트도 그 4.16 진실 여행의 하나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4.16 진실 여행은 그동안 저희 세월호 참사 이후에 엄마들이 마음이 힘들 때 옹기종기 모여서 손으로 만들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4.16 공방이라고 해서 공방 엄마들이 그동안 우리가 힘들 때마다 손으로 만든 것들 그런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한번 만들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 가족협의회 안에 유가족 분들이 힘들 때마다 모여서 했던 게 아빠들이 이제 목공소 죽은 나무에 새 생명을 좀 불어 넣어줘서 그런 의미를 또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4.16 진실 여행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함께 목공 작업하는 거, 그 다음에
4.16 합창단, 4.16 극단으로 시민들과 함께 노래로 연극으로 어우러지면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런 진실 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전국의 여러 곳에서 신청을 해주셔서 저희 가족들이 바쁘게 다니면서 시민분들에게 우리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잠수사분들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지금 7년 6개월이 됐어요. 지났죠. 건강들이 정말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동안에 뭐 치료도 제대로 못 받았고 추운 날씨에, 더운 날씨에, 노숙 농성에, 도보에, 단식에, 삭발에 안 해본 것 없이 그 진상규명만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달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들이 안 좋아지셔서 지금은 뭐 수술하시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고 병원 치료 받으면서 이 진상규명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셔서 걱정이, 제가 제일 어리거든요, 유가족 중에서.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들 보면 건강부터 물어보고 서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또 건강을 또 돌보지 못하고 다니는 유가족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또 모든 일은 때가 있어서 해야 하는데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는 일이 요즘은 간혹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가족들이 건강을 더 좀 돌보고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좀 도와주지 않네요. 지금 가족들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 또 우리 잠수사 맏형이세요. 여기 계시는 많은 잠수사분들의 맏형이고 공우영 잠수사님이 오시자 그제서야 그 현장에 뭔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족들의 증언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맏형으로서 참 많은 세월을 이제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또 재판받은 얘기도 할 건데, 일단 요즘 어떻게 지내셔요? 요즘은 이제 그 건강도 좀 옛날처럼 많이 안 좋아졌고요. 그래서 뭐 병원도 좀 다니고, 또 뭐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또 현장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도 다니신다고? 예, 그 심근경색이 와가지고요, 스탠드 이렇게 시술을 해서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초창기에는 이제 뭐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 입원도 좀 했었고, 그 재판 관계 때문에 이제 그런 경향이 있었죠. 네. 뭐 책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테지만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뭐냐면 그 민간 잠수사 한 분이 대통령 방문 이후에 두 분이 더 오시게 된 거죠. 그렇죠? 두 분이 더 오시게 됐는데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첫 잠수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불의의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잠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을 해군이 했나 해경이 한 건가요? 해경이 했죠. 그 해수부에서 그 직속에 이제 그 해경이 있기 때문에 그 해수부에서 했다고 봐야죠. 네, 그 재판의 책임을, 사람이 죽은 책임을 민간 잠수사한테 묻는 재판을 했고, 재판 결과는 지금 현재 어떻게? 1심, 2심, 뭐 대법까지 3심까지 가가지고 최종 무죄 판결 났습니다. 네,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힘내시라고요. 네. 요즘 잠수사분들 어떻게 지내세요? 두 분 뭐 얘기 좀. 지금 뭐 트라우마도 좀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골계사로 인해서 이제 잠수사들이 취업을 못 하고 이제 그 본래 직업인 잠수 직업을 못 갖고, 그다음에 다른 직업들을 이렇게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가슴이 아프고 동생들한테 항상 이 죄지은 마음으로 좀 살고 있습니다.
네. 골계사가 뭔지 조금 설명 버텨보죠. 예. 골계사 말씀드리기 전부터 제가 좀 잠깐만 좀 저희 잠수사들 그 책에 보면 25명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25명이 뜻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2달 이상 잠수한 자원봉사자들, 잠수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 왔다 가시고 이틀 왔다 가시고 그런 분들은 포함이 안 됐고요. 또 저희 이후에 업체와 계약을 하고 들어오신 잠수사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니라 저희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가시 2달 이상 잠수했던 사람들을 25명으로 좀 했고요. 그 25명 가운데 3분의 1 정도는 계속 잠수 일을 하고 있고요. 3분의 1 정도는 트라우마나 골계사 치료를 받고 있고 또 3분의 1 정도는 다른 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계사가 잠수병 중에 하나인데요. 잠수병이 보통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숨쉬는 이 참 전문 용어인데 대기 중에 있는 공기 중에서 21%가 산소고 78%가 질소입니다. 근데 숨을 쉬면서 활성 기체인 산소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데 불활성 기체인 질소가 문제예요. 질소가 혈액을 타고 서서히 빠져야 되는 건데 갑자기 숨을 참고 물속에서 올라온 풍선이 커지듯이 폐가 터지는 기체전색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혈액 속에 타오르는 그 질소가 서서히 빠지지 않고 이게 랜덤으로 어디에 걸립니다. 다리에 걸리면 다리를 못 쓰게 되고 피부에 걸리면 피부 가려움증, 뭐 척추에 걸리면 하반신 마지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잠수병을 벤즈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저희 같이 산업 잠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걸리는 골계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계사도 마찬가지로 이 뼈가 썩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근데 이게 원래는 잠수의 산업 잠수 저희 같이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현장에서 골계사가 나오면 그 현장에서 산업재해라는 걸 해줍니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보험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험 뭐 어디 아프면 보험에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듯이. 근데 그 마지막 현장이 저희들은 세월호거든요. 근데 일반 어떤 기업에서도 사람이 다치면 산업재해 그런 보험 같은 처리를 해주는데 국가에서는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골계사이신 분들은 다른 현장을 가려고 해도 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현장에서 안 받아주고 지금 세월호 현장에서 다쳤기 때문에 여기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잠수 일을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된 거죠. 다른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세월호 잠수사였다는 게 일종의 블랙리스트처럼 작용을 해서 현장 자체를 가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이 또 어려운. 지금 말씀드렸듯이 다른 현장에서 안 받아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현장에서 또 다치게 되거나 또 트라우마나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또 와서 또 아까 얘기했던 산업재해 그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러나요? 실제로 그런 데를 가려고 해도 안 받아주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요. 잠수사들이 대부분 자원봉사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었던 대목은 대부분 뭐 언딘이라거나 또는 해경이라거나 어디서 고용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대부분 우리 실종자들을 모시고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전히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 책의 주인공인 25명은 대부분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자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모였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진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갈 때는 이제 그 전원 구조 해가지고 그 세월호를 인양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가서 날짜가 그게 4월 17일 날인가 이제 16일인가 17일 날 그 이제 얘기 듣고 그 가니까 이제 그 전원 구조해서 이제 저는 그 인양을 하러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그 언딘 측에서 이제 처음에 연락이 와서 근데 인양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실종자가 뭐 한 400 몇 명이 된다 그래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건 뭐 인양보다는 실종자 수습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 아는 이제 그 선배나 후배들 이제 그 같이 일했던 동료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건 이제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이니까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갔을 때는 뭐 한 6명, 7명 그때는 인원이 좀 굉장히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금호 그 배라고 이제 거기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 언딘 리베로 빠지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인원을 더 충원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두 팀으로. 그래서 수소문을 계속 해도 예 이제 사람들이 그 실종자 수습이니까 그 연락을 해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이게 된 인원이 그때 한 25명. 그래서 이제 두 개조로 하면은 한 팀에 한 12명 정도 되는데 그 인원 갖고 안 돼가지고 해경에 그 후배들이 있어가지고 해경 애들 보고 이제 너희들이 넘버2 다이버를 좀 해줘라. 그러면은 그 두 개조를 할 수 있겠다. 넘버2 다이버가 뭡니까?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아, 네네. 그 이제 세월호가 22m, 수심이 한 2m 되고 세월호가 또 옆으로 누웠으니까 그게 한 22m 됩니다. 그러면 그 선체 위에서 그 해경 애들은 이제 우리 잠수하들 들어가면 호수 이렇게 잡아주고 당겨주고 시로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수습 작업을 한 거죠. 아마 김상우 잠수사님이 다시 조금 정리해 주시긴 할 텐데 국민들 수준에 맞추려면 잘 모르는 제 수준에 잠깐 정리를 하면 실제로 요청받으셨던 거는 17일 경에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작업 내지는 뭐 세월호를 인양하라는 작업으로 연락을 받으신 거고, 그리고 여기 계시는 민간 잠수사들 몇 분은 사건이 나자마자 그냥 달려가신 분들도 있었고 그런 분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았겠죠. 근데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아 이거는 사람부터 구해야 될 문제구나라고 판단을 하셨던 거고, 근데 현장에 내려가 봤더니 실제로 거기가 굉장히 수심이 깊고 너무 조류가 심해서 그래서 실제로는 다이버들 일반 우리가 아는 그냥 다이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야말로 산업잠수사 국내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 일을 해야만 사람들을 구하거나 어쨌든 수습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상황이 전혀 아닌 걸 보신 거죠. 그런데 이 잠수 자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그 말씀하셨던 바지선이라는 것인데 그 바지선을 갖고 있는 것은 언딘이라는 회사 그 리베로 바지라는 거였는데 그게 온 시점이 20일 경에 23일 날 왔어요. 23일 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기 전까지 실제로 16일부터 23일 사이에는 굉장히 열악한 실제로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잠수사들이 해경은 2선에 있고 1선에서 거의 뛰어들면서 그 작업을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좀 저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보충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마 해경이 그런 사고가 났는데 자기들이 처음에 그 대응을 잘못했죠. 잘못하고 할 능력이 안 되니까 언딘에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언딘에 왜 연락을 했냐면 언딘이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 구조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있는 아마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언딘에 전화해도 언딘의 회사에 전화해도 거기에는 잠수사들은 저희는 다 프리랜서지 어디 소속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딘도 누구를 잠수사를 또 해야 될지를 모를 것이고. 근데 아마 그 전에 가장 큰 사건이 아마 천안함 사건이었는데 천안함 사건 때 우영 형님, 공영 잠수사님께서 거의 감독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을 했었을 것이고 공영 잠수함들이 저희 잠수사들은 다 서로 알거든요. 인원이 별로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수소문을 연락을 해서 잘 안 오려고 했지만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와서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언딘에 소속된 잠수사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걸 오해하지 마시면 안 되고요. 저는 다 개개인으로 갔고 언딘 바지가 왜 필요했냐면 언딘 바지에 챔버라는 게 있습니다. 잠수병은 고칠 때 무슨 바지라는 것은 바지선을 얘기하는 거죠. 바지선. 네. 바지선은 제가 국민 눈높이에 계속 맞추는 겁니다. 그렇게 좀 중간중간 얘기해 주십시오. 네. 바지선에 챔버가 꼭 있어야 돼요. 잠수병은 무슨 알약을 먹고 뭐 주사를 맞고 낫는 게 아니라 그 압력에 저희가 옛날 어릴 때 그 잘 모르시겠을 수도 있겠는데 연탄가스 같은 거 마시면 캡슐에 들어가서 이렇게 치료하잖아요. 그렇듯이 그 캡슐에 들어가서 그 압력을 똑같이 수중에서 같은 똑같은 압력으로 해서 그 기포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빼내는 건데 그 챔버가 없으면 저희들은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챔버가 꼭 필요한 챔버가 감압 장치라고도 그렇죠. 부르죠. 감압할 수 있는 챔버가 있어야만 그 바지가 효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23일 날 온 거죠, 그때. 근데 그때 와서 그 당시에 이제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잠수를 항상 2인 1조로 합니다. 2인 1조로 하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모자라서 오영님이 그럼 혜경이 한 명이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여기가 수면이고 여기가 무릎이 세월호라면 둘이 같이 들어가서 세월호 격실 안에는 잠수사 저희가 혼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스킨스쿠버 그냥 공기통 메고 하는 잠수가 아니라 호수로 표면 공구시 잠수를 해요. 그러면 안에 격실에 들어가서 꾸불꾸불꾸불 그 격실이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호수가 항상 걸립니다. 어디에. 그러면 해경을 했던 역할은 이 세월호 격실에 앉아서 입구에서 저희한테 호수를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서 희생자들 찾아서 세월호 입구까지 그 해경한테 보내주면 해경은 그 세월호 입구에서 수면까지 다시 그 희생자를 수면으로 올리는 역할을 한 거죠. 저희는 그 사이에 다시 또 세월호 격실 안에 혼자 들어가서 혼자 찾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호 격실에 들어가는 거는 민간 잠수사들이고 해경들은 저희 민간 잠수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보조 잠수사 그리고 희생자들을 수면으로 올렸던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제가 추가로 네네.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여서 이제 눈 감고 이렇게 어디를 한 10m 정도 찾아가라면 똑바로 찾아가시겠습니까? 이 잠수사들은 물속에서 이렇게 그때는 시야가 없어요. 이게 격실 안에 들어가면 이게 전부 다 손으로 더듬어서 그 전부 다 일일이 다 더듬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실종자를 수습한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큰 박수 보내주세요. 이 책에 보시면 이런 과정들이 아주 자세히들 나와 있어서 책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봐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야기를 이어가면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궁금했던 게 두 분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우리 잠수사분들도 그렇고 워낙 이런 굉장히 그냥 여러 명이 할 수 없는 굉장히 이런 경험이라서 여러 국가적 재난에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뭐 말씀하셨죠 천안함 그리고 김상우 잠수사님은 서해 페리오부터 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그때는 이렇게 큰 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세월호 참사는 이렇게 허망하게 사람들을 다 잃게 만들었나. 이거는 나라가 구실을 원래 못했나 아니면 이 당시에 못했나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참사 현장과 비교해서 두 분 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곳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판단하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의 무능도 있고 그 어른들이 이제 판단을 잘못한 거죠. 보면은 제가 만약에 그 선장이랬으면은 거의 한 90% 이상은 제가 생존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 배가 기울어지고 침몰이 되면은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뛰어내리면은 전부 다 살 수가 있어요. 왜? 뛰어내려도 사람이 뜨기 때문에 그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진짜 저희들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 진짜 어른들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무능한 그때 당시에 정부가 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근데 구조를 하지 못한 거 그런데 이제 가셨을 때 잠수사들 눈으로 봤을 때 구조할 생각이 있었나 하는 생각조차 든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조금 더 김상우 잠수사님은 왜 이 참사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는지.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93년도 서해 페리오 사건 때는 292분이 사망하셨는데 그때는 배가 침몰할 때 손을 쓸 틈이 없이 침몰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근데 세월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사라고 하는 거죠. 손 쓸 틈이 있었거든요. 선장이 나중에 왜 나왔겠어요? 배가 계속 기우니까 언젠간 침몰하겠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아까 옆에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그럼 방송 한마디만 했었어도 다 갑판에만 나와 있으라고 했었어도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선장뿐 아니라 선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배를 타는 저도 해군 출신이지만 배를 타는
탔던 사람들이나 해경이나 선원들은 다 그걸 알고 있거든요. 배가 한번 기울으면 이 기운 각도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머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조금이라도 계속 기울고 있다는 거는 언젠가는 침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원들도 그 분명히 알았으니까 나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선원들도 되게 그때 보면 처벌을 되게 미약하게 받았어요. 선장 말고는. 그것도 잘못된 거고. 그리고 해경이 도착했을 때도 1시간 정도 시간이 또 있었습니다. 소방서원들이 불이 났을 때 불을 끌어 갈 때 밖에 있는 불만 끄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확인하는 게 먼저 순서거든요. 근데 그때 해경이 했던 초기 대응은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 배에 태우는 것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그건 지나가는 어선도 했습니다. 그거는. 해경이 할 일이 아니죠. 해경은 내부에 들어가서 사람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오라고 탈출을 시키고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참사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침몰 원인도 있겠지만 침몰한 이후에도 무수히 많은 곳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현장을 가족들도 모두 다 겪으신 겁니다. 그죠? 우리 가족들에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민간 잠수사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나고 나서 이제 팽목항으로 달려갔을 때 저희 아이는 4월 21일에 나왔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팽목항에 사건 초기 때부터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유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구조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언론은 제대로 보도를 하나도 안 해주고 있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 현장을 아는데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는데 답답하다라고 막 방방 뛰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일반 민간 그런 분들밖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어느 날 잠수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민간 잠수사 막 이런 거 몰랐거든요. 그냥 내가 잠수하는 사람인데 내가 저 현장에 들어가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열댓 명이 이렇게 몰려서 오셨는데 그래서 너무 그게 희망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들이 다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인가 왔는데 어느 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잠수사인데 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장비 갖고 온 걸 배에 실어야 되는데 이걸 가족분들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어떤 분이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런 장비도 없어요 라고 하니까 니네가 여기 들어와서 잠수하고 싶으면 니네 장비를 니네가 알아서 갖고 와 라고 해서 다시 가서 내 장비를 갖고 와서 하려고 왔다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기억은 이제 안 나지만 그 기억에 정말 팽목항에 있었던 우리 가족들이 진짜 한 걸음에 다 가서 그 트럭에 잔뜩 실려 있었던 그 잠수 장비를 우리가 배에 실어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저희 아이는 배 밖에서 부양이 돼서 21일에 아이를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올라와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았죠. 솔직히 말하면 팽목항에 있을 때는 그냥 처음에는 내 아이가 살아있기를 바랬지만 3일이 지난 후부터는 내 아이를 못 찾으면 어떡하지? 내 아이가 마지막이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해경도 아니고 해군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그냥 잠수하시는 잠수사분들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건. 근데 아이를 찾고 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안산에 올라오니까 또 안산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의문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배가 왜 그렇게 빨리 침몰했지? 아이가 가지고 나온 손에 꼭 쥐고 나온 핸드폰에 모든 정황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숙제같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핸드폰으로 그 상황을 정리해 가면서 우리 아이를 먼저 찾은 부모들이 먼저 우리 진상규명해야 된다. 책임자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민간 잠수사분들이 힘들게 트라우마로 고생하시고 하는 얘기를 그 이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되게 저희도 뭐라 그러지? 표현할 수 없지만 좀 힘들고 죄인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민간 잠수사분들이 막 언론에서도 계속 나쁘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시신 한 구에 몇백씩 받고 들어갈 때마다 회당 몇백씩 받고 이런 언론 보도를 막 내보냈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유가족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직접 만나서 얘기 듣고 하면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이게 그냥 책으로만 나오면 안 되겠다. 이게 더 많은 사람들이 잠수사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이분들이 그래야지 이분들도 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하고 해야지 이분들도 조금이라도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가족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들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 아직 다 못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족을 잃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실 국가가 신뢰할 만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책을 읽고 나서 두 학교의 학생들이 질문지를 좀 궁금한 점들을 뽑은 내용인데요. 제가 그중에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어보니 충격받은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특히 해경들의 비리와 불이 말이에요. 철수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 직후 했던 결심 혹은 다짐이 있을까요? 이건 뭐냐면 그렇게 민간 잠수사들 중심으로 작업을 해서 그리고 희생자들을 모시고 나왔단 말이에요. 모시고 나왔는데 어느 날 그게 7월 10일인가요? 네, 7월 10일 날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통보가 사실 굉장히 큰 좌절로 지금 남아 계시거든요. 대부분이 사실 몸에 남은 상처도 너무 깊지만 마음에 남은 상처가 가장 큰 첫 번째는 남아있는 분들을 다 모시고 오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1번이라고 하셔요. 근데 그게 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된 거죠. 해경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책임자기 때문에 더 무겁고 그 당시가 너무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대책본부에서 이렇게 이제 그 지시가 내려오고 해경하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교차 수색을 하기로 했어요. 저희들은 이제 함수 쪽에서 했고 그 중간에는 해군에서 했고 그 다음 한미 쪽에는 선미지요. 선미 쪽에는 이제 그 88 수중이라고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고용된 잠수사들이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들은 거의 격실이 그때 최고 많았습니다. 그 앞에 격실을 그 책상이나 무슨 모포 베개 그런 걸 전부 다 자루에 담아서 밖에다 다 끄집어내고 샅샅이 뒤져서 거의 실종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하루하루 이제 지나가면서 교체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자꾸만 늦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제 뭐 전자코라든가 뭐 이상한 막 걸 갖고 와서 그거를 막 작업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해경 관계자나 그 해수부 관계자라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못하겠다. 되도 않는 거 시키지 말아라. 잠수사 그래 안 해도 잠수사들이 피곤한데
그런 걸 자꾸만 시켜가지고 굉장히 불쾌하고 이제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거기서 대책본부나 해경에서 저희들을 배제시키고 다른 팀을 놓으려고 그런 거죠. 그 이제 저희 처음에는 나만 바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후배한테 그럼 네가 데리고 가서 작업해라. 나는 이제 뭐 안 가도 되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라 그랬더니 그런데 동생들은 아마 안 갈 거다. 내가 이제 저 혼자 이제 물어보도 않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동생들한테 몇 명한테 이제 전화를 했더니 형님 안 가는데 우리가 뭐하러 가냐고. 그래서 언딘에도 이제 그 잠수사들 아니면 저희들도 못 가겠다. 그래서 언딘하고 이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제가 좀 보충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시연이 엄마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저희가 잠수하는 도중에 그때 대변인이라는 분이 뭐 항구당 시신 얼마를 받는다 어쩐다 그런 언론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여당 대변인이 예. 그래서 너무 저희가 속상해서 이거 자원봉사로 진짜 좋은 마음으로 온 사람들인데 저희도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말을 들어야겠냐고 그냥 나가고 싶다고 저희들이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가족분들 중에서 현철이 아빠 아직 못 찾았던 현철이 아빠가 저희랑 얘기를 좀 많이 했죠. 그래서 우영님이 그러면 TV 절대 보지 말자. 언론에 어떤 얘기를 하든 보지 말고 우리가 한 일만 끝까지 일단 하자. 언젠가는 진실이 나중에는 밝혀지지 않겠니?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할 사람 없다. 그리고 현철이 아빠랑 또 약속을 했어요. 끝까지 하겠다고. 끝까지 있겠다고. 그랬는데 7월 10일 날 통보를 받았죠. 나가라고 해경에 일반적인 통보. 그 통보가 지나고 보니까 저번에 유경근 그 위원장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정말로 있으면 끝까지 할 것 같아서. 저희가 있었으면 정말로 끝까지 할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그때 이강욱 그 사망 사건 때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셨는데 고용 잠사께서 책임자라고 하는데 책임자가 아닙니다. 책임자가 해경이 책임자고 해경이 저희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데 뱃속의 사항을 몰라요. 배를 안 들어가 보니까 세월호 속에. 그러니까 그 사항을 모르니까 가장 경험 많은 공용 선배한테 얘기를 하고 공용 선배님은 저희한테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두 분도 잠수를 안 시키려고 그랬어요. 공용 잠수사께서는. 선배님께서는 잠수 저희 팀플레이거든요. 그게 잠수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자. 우리끼리 그냥 해도 되겠다. 하는데 해경이 무조건 잠수를 시켜라 해서 잠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권한이 없잖아요. 공용 선배께서. 그래서 잠수를 해서 잠수하자마자 사망을 하셨는데 그 사망에 대해서 처음에는 해경이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인터뷰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게. 근데 나중에는 참고인 조사로 공용 잠사 선배님이 갔다가 나중에는 피의자가 된 거예요. 그거를 6월 달부터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고소를 하려고 공용 잠사를. 그러니까 철수 명령을 내리기 전이네요. 전부터. 그러면은 공용 잠사가 없으면 저희는 이 잠수는 위에 믿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위에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없으면 잠수는 위에서 애 안 틀어주면 물속에서는 그냥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듯이 장비 하나하나 일일이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해경을 믿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선배가 있어야 되는데 공용 잠사를 피의자를 만들고 내보내려고 하니 우리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나갈 것 같으니 공용 잠수와 같은 다른 선배분을 수소문을 해서 찾더라고요. 근데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 통보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고 잠수 방법을 좀 바꿀 겁니다. 잠수 방법을 바꿀 거면 우리가 그 세월호 안을 훤히 더 잘 알고 있는데 그거 바꿔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근데 굳이 우리를 내보낸 이유는 공용 잠수를 기소하고 그 이강욱 잠수사 사망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려고 아마 그 작업 때문에 저희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나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알면 알수록 왜 그랬을까? 아까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은 이제 가족협의회 이제 집행위원장님이신데요. 추측하건대 이 사람들이면 끝까지 남아서 희생자들을 모셔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랬던 거다라고 말씀하신 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 말일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대목이 이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추우시죠? 많이 추운가 보다. 그러니까 대답을. 그러면 우리 오늘 토크가 1, 2부로 나뉘어지는 시간이 8시인데요. 그럼 너무 추운 것 같으니까 한 질문만 더 하고 조금 공연 보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질문이 굉장히 많겠지만 조금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추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춥고. 자,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두 질문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 질문만 하고 나서 공연 보겠는데요. 자, 그러면 조금 다시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돌아볼까 하는데 다들 그런데 이분들이 다 자기 생업들이 있으신 분들이 자원봉사로 거기 왜 달려갔을까라는 게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질문이긴 해요. 왜 달려갔을까? 이 책에는 다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선배님으로서도 가셨고요. 언딘 연락 받기도 하셨긴 했지만 왜 그렇게들 가셨어요? 두 분에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뭐 상진이도 있고 김순종 씨도 있고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빨리 와라. 이제 같이 그 전에 이제 같이 일도 많이 했고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또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데리고 와라 해서 이제 그 백인탁이라는 또 잠수사도 있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제 와도 올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제 모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한 25명 정도 되는데 그때는 진짜 막막했죠. 근데 그 하루에 한 번 다 잠수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4물대를 했어요. 4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몇 배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잠수병은 생각도 못 하고 우리 같은 국민이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찾아가지고 부모, 가족 품에 좀 보내주자. 그리고 저 방송, TV 같은 거 보지 말고 우리 뭐 밖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할 일만 하자. 우리는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실종자를 뭐 많이 수습을 한다 해서 우리한테 무슨 표창장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할 일만 하면은 나중에는 뭐 진실은 밝혀질 거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동생들을 좀 다독여 가면서 진짜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지금 뭐 몸들이 전부 다 지금 망가져 있는데 동생들한테 진짜 이 자리 빌어서 진짜 미안하고 항상 진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네, 격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가셨어요? 왜 이렇게 오래? 예. 심지어 그리고 다쳐서 나오셨잖아요. 예, 공유 선배님 미안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가게 된 이유는 제가 현장에 제일 먼저 갔던 정강근 잠수사라고 있습니다. 걔가 17날 갔는데 걔가 제 군대 후배입니다. 그래서 격려차 거기가 조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곳이고 힘든 일을 할 텐데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거기가 망망대하나 전화가 안 터져요. 그래서 며칠 전화를 했는데 한 19일인가 20일쯤에 통화가 됐어요. 강근아 저기 조심해서 잠수해.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건데 제 전화를 받자마자 형 빨리 오면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여기 경험자가 필요해. 야, 팽목에 600명이 있다며. 뉴스에 그렇게 나왔잖아. 형 알다시피 저 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좋은 마음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근데 맑은 물에서 이렇게 잠수하는 사람들하고 그 조류가 세고 시야가 10cm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격실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레포츠 하는 분들은 비상탈출하면 그냥 물에 뜨면 되는데 저희들이 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도면을 외워갖고 꼬불꼬불한 데를 찾아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아까 공영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더니 불 끄고 안방에서 저 건넌방까지 가는데 몇 번 부닥칠 건지 육상에서도 부닥치면서 가잖아요. 물속에서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근데 그 후배가 그 말에 형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 몇 명이서 잠수를 하고 있니? 당시에 8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야, 격실이 100몇 개로 알고 있는데 배가 100m가 넘고 어떻게 8명이서 하고 있냐. 그러니까 형님 하루에 잠수를 4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물때 잠수를 4번 한다는 건 어떻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잠수를 조류 때마다
좀 다르지만 정조라는 시간이 있어요. 정조가 물이 쓰는 시간입니다. 물이 쓰는 시간에 잠수를 해야 돼요. 이게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당 30분씩 잠수를 해도 3명 내지 4명이 해야 되죠. 그러면 잠수하는 준비하는데 30분 걸리고 마무리하는데 30분 걸려요. 총 3시간 작업을 하는 겁니다. 바지에서. 그럼 4번을 하루에 잠수를 하려면 3시간 잠수하고 3시간 쉬고 3시간 잠수하고 3시간 쉬고 총은 다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렇게 다 2달씩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는 아까 얘기하듯이 망치질을 하면은 육상에서는 못이 툭 들어가잖아요. 물속에서는 망치질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못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긴 들어가요. 요만큼. 그러니까 사람이 몇 배로 힘든 겁니다. 몇 배로. 그러니까 다들 8명이라는 그 숫자가 매일매일 하루에 4번씩 잠수를 했으면 저는 잠수했던 사람이니까 알잖아요. 너무너무 힘들겠구나. 나도 모르게 보따리 짐을 쌌어요.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겠다. 사실은 다들 여기 잠수사분들이 그랬지만 한 일주일 정도 우리가 좀 도와주면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겠지. 뭐가 좀 되겠지. 그 이후로 계속 그게 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2달까지 넘게 있었고 결국에는 끝까지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근데 이제 일방적인 퇴거 통보에서 나오긴 했지만 다 대부분 잠수사들이 그런 저 같은 좋은 마음으로 다 한 걸음에 달려간 것 같습니다. 네, 이들의 진심이 그런데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국가로부터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우리 공연을 볼 건데 공연 볼 동안은 잠시 일어나서 신나게 같이 박수를 치면서 따뜻한 기운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네, 자 그러면 잠시 공연 듣고 보고 그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번 공연은 동백 작은 학교 학생들의 공연입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주에서 둥지를 튼 인권은 생태 평화의 학교 동백 작은 학교입니다. 먼 제주에 있는 세월호 기억관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구성원이 12명인 작은 청소년 공동체 학교입니다. 이번 북 콘서트를 하기 전에 다 같이 책을 읽고 잠수사분들의 소중한 이야기 하나하나를 나누며 눈물이 나오기도 했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직접 잠수사분들을 만나니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기억의 시간들이 더욱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머지 토크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런데 너무 추워서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거는 9시까지인데요. 아무래도 8시 반 정도까지 빨리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내용은 책에 다 있습니다. 오늘 못 오시는 분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궁금한 점이 점점 많아지실 텐데 올라오시죠. 많아지실 텐데요. 꼭 책을 보시고 책을 통해서 진실들을 같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대한 빨리 여기 계신 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30분 안에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이제 나누다가 내려갔죠. 우리 혹시 이게 제가 질문을 준비하긴 했지만 조금 힘들까 싶어서 걱정은 했지만 혹시 시연이가 나온 날이 언제인지 또 우리 잠수사분들 많이 계신데 시연이를 데리고 나오신 분이 누군지 아시는지 싶어서 이런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시연이는 4월 21일에 나왔고요. 솔직히 어느 분이 시연이를 데리고 나와주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는데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게 우리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잠수사분들이 말해주지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말해주지 말라고? 일단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 이유는요. 배가 옆으로 기울면서 이렇게 문이 좀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러면 문이 잘 안 열립니다. 그럼 문을 잠수사가 들어가서 뜯어야 돼요. 손으로. 그럼 제가 들어가서 반 뜯어. 그럼 그 다음 잠수사 가서 또 뜯어. 금방 뜯어지지 않거든요. 그럼 그 다음 잠수사 가서 이제 문을 이제 개방을 해요. 그럼 그 다음 잠수사 가서 또 통로를 또 개척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잠수사 가서 장애물을 또 제거하고 그 다음 잠수사가 들어가서 이제 희생자를 모시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찾은 거예요? 잠수사 모두 한 거죠. 예, 그래서 누구 한 명이라고 얘기는 안 하고 저희들은 모두가 각자 임무에 맞게 저희 순번대로 잠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들의 가족분들을 지금은 좀 뵀는데 그전에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저희들이 끝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물론 저희의 뜻대로 나온 건 아니지만 참 미안했어요. 저희들도 끝까지 책임지고 다 찾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못내 마음이 안타까웠고 가족분들, 유가족분들 보기가 참 미안하고 저희한테도 참 그때 상황은 참 아픔이고 고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특히 또 아버님들, 유가족분들 중에서 아버님들은 좀 괜찮은데 어머니분들은 꼭 저희를 보면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잠수사들끼리 그랬어요. 웬만하면 유가족분들은 어머니들한테는 우리 나타나지 말자. 지금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참 그게 고민이었어요. 저희들을 뵈면 또 그때를 생각하고 자꾸 우시고 슬퍼하시니까 웬만하면 저희들이 가족분들을 좀 안 뵈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시연 엄마 저한테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우리 준영 엄마가 겪었던 일. 저희가 작년 10월, 12월하고 10월에 사회적 진실버스로 해서 전국 48개 지역을 다니면서 시민들과 만났었어요. 근데 12월에 했던 진실버스에서 영화 상영회를 하면 로고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제안을 했고, 그래서 강릉에서 함께 진실버스에 함께 해주셨던 5반의 오준영 학생 부모님께서 그때 강릉에 같이 가주셨었거든요. 진실버스 한 중에. 근데 이 로고북이라는 영화를 2019년도에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걸 안 본 유가족들도 굉장히 많아요. 본 가족들도 있지만 안 본 가족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 영화를 만드신 감독님이 내가 괜히 이걸 만들어서 우리 유가족분들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아프실까봐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게 더 많은 시민분들과 가족들이 봤으면 좋겠어서 진실버스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다른 가족분이 이 영화를 같이 이제 같이 봤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모님은 자기 아이를 맨 마지막에 데리고 밖으로 나온 잠수사분의 성함을 알고 있었어요. 성함을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날이 그 아이가 4월 23일에 나왔는데요. 그날이 그 아이의 생일이었어요. 그 아이의 생일이었는데 아침에 엄마가 아이를 기다리면서 우리 제대로 씻지도 않잖아요. 깨끗하게 씻고 미역국을 끓여서 놓고 오늘 생일이니까 꼭 엄마한테 다시 돌아와라고 하면서 이제 미역국을 엄마가 아침에 끓였어요. 근데 그날 아이가 나온 거예요. 4월 23일에.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간절했었어요. 그 엄마가. 그래서 이제 그 해경에 찾아가면 이제 그 자료를 주거든요. 저도 이렇게 시신 아이 시신의 사진이라던가 뭐 사건 기록이라던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뗄 수가 있어요. 저도 그걸 뗐는데 저는 이제 좀 덜 간절하게 얘기했는지 말을 안 해줬었는데 그 어머님은 성함을 받았더라고요. 아이를 맨 마지막에 데리고 왔던 잠수사분의 성함을. 근데 이 로고북 영화를 보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인터뷰하는 장면이 이렇게 좀 나와요. 그러면서 잠수사분들 성함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영화에 좀 많이 나왔던 잠수사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영화 끝나고 나서 이제 몰랐어요. 근데 영화 끝나고 나서 이 울음을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준영의 엄마가. 영화 끝나고 간담회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 진행도 못할 정도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준영이를 찾아주셨던 그 분을 내가 이 영화에서 지금 처음 얼굴을 봤다. 그래서 준영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라고, 만나면 꼭 고맙다라고 다시 한번 직접 말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잠수사분들 여기 와 계시거든요. 네, 다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모두 다 정말 꼭 안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분들이고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아프거든요. 이 아픈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가요, 상황이? 다들 지금 여기 다 계시긴 한데요. 네. 전부 거의 다 아프고, 이제 뭐 안 아프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꾸만 이제 그 잊어먹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대부분이 전부 다 좀 아프죠. 뭐 골개사, 트라우마, 디스크, 목 디스크, 허리, 뭐 등등 해가지고 뭐 거의 다 아파요. 근데 뭐 직업을 또 자기들이 갖고 있던 잠수 직업을 못 갖고 다른 직업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무슨 뭐 대리운전 같은 거나 뭐 이제 적은 돈을 받고 그런 일을 좀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늘 가슴이 아픕니다. 무엇이 트라우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학생들의 질문 중에. 저도 뭐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으면서 느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그 세월호 현장이 저한테도 참 아픔이고 고통이었는데, 사실은 그 현장에서 1차적인 트라우마보다도 더 지금 저희들이 아픈 것은 선원들의 초기의 대응, 해경들의 또 이해 못할 행동들, 초기에 지휘부들의 또 잘못된 그런 판단들, 그런 것들이 더 분노로 쌓이는 것 같고, 또 저희 잠수사들이 또 치료를 중단된 적이 또 있었습니다. 치료를 해주다가 중단되다 이렇게 또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쌓여가면서 더 화가 치밀고, 또 지금 또 아직까지도 제대로 또 의혹이 많은 또 지금 뭐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된 상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더 복합적으로 더
이 트라우마 1차적인 것보다 더 지금 그 2차 트라우마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의사분들이 그러는데 그게 지금은 더 큰 것 같고, 그리고 잠수사들이 처음에는 막 참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트라우마를 좀 막 참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왜냐면 다른 현장을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잊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들끼리 이제 얘기를 했죠. 이게 평생 잊혀지지도 않을 것이고 잊혀서도 안 될 일인데 이걸 자꾸 없애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생활 일부분으로 삶에 가자. 슬프면 울고 화가 나면 욕도 할 수 있고 또 웃을 일이 생기면 또 웃고 생활의 일부분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 오히려 그게 조금 그 트라우마를 좀 극복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인정하면서 가는 거죠. 그 세월호 잠수하였던 거를 잊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인정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어머니 어려운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더 국가가 나서가지고 더 치료하고 더 보상하고 더 뭐 어떻게든 해야 될 분들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세월호 참사 그 2014년 4월 16일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나라 안에 이제 여기에 있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인 여러분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정말 어른으로서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이 세월호 참사 자체가 그 당시에 이 국민이 그렇게 수많은 국민들이 수백 명의 국민들이 이 침몰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이 돼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국가가 하지 못해서 일어난 세월호 사건이에요. 사건이 아니고 참사라고 우리는 그래서 부르죠. 아까도 김상호 잠수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가가 구조 현장에 달려갔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구조 현장에 있었던 그 해경에게 지시했던 것이 빨리 가서 시민을 구해라, 학생들을 구해라가 아니라 VIP한테 전달할 영상 빨리 찍어서 보내라는 것이었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잠수사분들 당연히 우리와 같은 피해자로 저는 보상받아야 하고 치료받아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굉장히 힘들게 되어가고 있고 이제 뭐 한 발을 뗐다라고 봐야 할까요? 피해자 지원법, 김관호법 하면서 지금 국회에서 발의는 돼가고 있는데 제대로 다시 법을 반토막짜리로 만들어 버려서 다시 개정을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반토막짜리로 통과시켜 놓고 그 개정하는 단계에서도 좀 힘들게 지금 되어가고 있고 피해자 지원법도 발의는 돼가고 있는데 전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오면서 국회의원들 많이 민주당에서 뽑혀서 뭐가 되겠다 했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가족들은 점점 더 희망을 이렇게 가졌다가 또 희망을 또 잃었다가 또 이렇게 시민분들 만나면 또 다시 일어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야 하는 국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국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 같은 유가족이 또 여기 계신 잠수사분들 같은 힘든 분들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 가족협의 엄마 아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요.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특별법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요번에 개정되면서 일부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을 일명 김관홍법이란 즉
우리 민간 잠수사들 분들 중에 한 분인 분이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김관홍 잠수사 계신데 책에도 나오는데요. 그분의 이름을 딴 법으로 사실은 최근에 발의가 됐는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다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조금. 예, 이제 그걸 이제 2016년도에 박주민 의원께서 잠수사들이 1차적으로 피해 보상을 제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다시 피해 보상을 받게끔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법인데 그 법이 통과되면서 반토막짜리가 돼버렸어요. 그 뜻은 뭐냐면 피해자에 아직까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피해자에 포함을 하려고 저희가 그걸 주장한 건데 피해자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재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야만 아까 시연이 엄마께서 얘기했듯이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일어났을 경우에 저희 같은 잠수사들이 달려가야 돼요. 꼭 바다든 산이든 어떤 육상이든 문제가 생겼을 때 경찰이나 119가 오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간 전에 옆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이 가서 먼저 처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불이 났으면 불을 먼저 꺼야 되는 게 맞고 누가 물에 빠졌으면 건져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야 남의 일인데 괜히 껴들지 마. 너 다치면 네가 손해야.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잘못된 제도를 올바르게 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끝까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김관홍법이라고 발의가 됐는데 불구하고 김관홍이 피해자가 아닌 법이에요. 너무 웃기죠. 고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질문 중에 이 무대에 계시지 않은 분한테 꼭 집어 온 질문이 있어서 그래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황병주 잠수사님 인터뷰하실 때마다 마지막 질문으로 만일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일이 또 생긴다면 현장에 가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가고 싶지 않지만 아마도 가겠죠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거는요. 지금의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아까 저기 공영 잠수도 말씀하셨고 김상호도 잠수도 말씀을 했지만은 저희들은 정말로 하루에 4물대씩 정말로 목숨을 걸고 일을 했었는데 결과는 지금의 저희들 처참한 생활이거든요. 병들고 직업 잃고 이래서 정말로 가기가 싫었던 거고요. 가기 싫지만은 가 있을 거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물론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갈 수는 있겠죠. 가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공영잠수사도 말씀했지만 여기저기 전화 한참 그때 사람 부족할 때 전화를 하면은 안 와요. 저 역시도 정확하게 3명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는 지인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근데 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왔어요. 자, 그러면 뭐냐? 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가려고 했던 사람, 마음을 먹었던 사람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는 조금 틀린 사람들이에요.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저는 내 몸은 안 좋고 하지만은 내가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 내 마음은 안 갔을는지 몰라도 몸은 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황병주 잠수사님은 지금 그 세월호 이후에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저희 중에 제일 몸이 안 좋으신데 일주일에 3번씩 월수금 투석을 받습니다. 평생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결국은 내가 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이런 비슷한 질문에 공우영 잠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부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마 국민을 위해서 갈 겁니다. 왜? 저희도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하고 저희 모든 잠수사들은 같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학생들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 있을 수 있어서 한 객석에 한 2질문 정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라고 강력한 추천이 아까 있었는데 혹시 현장에서 네 없으시군요. 많이 추우신 건가요? 많이 추우셔서 네. 자, 그러면 이제 정리 질문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긴 얘기 아니죠. 사실은 7년이라는 시간의 이야기를 어찌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책에도 아마 다 담지 못했을 거예요. 그 긴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긴 이야기를 우리가 스스로 하고 그리고 또 듣게 하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도 우리 학생들이 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같은 청소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잠수사분들의 이 글을 다 읽고 나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만나서 너무 기쁘고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들한테 할 얘기가 우리 민간 잠수사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메시지를 좀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세 분 모두 다 이야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있는 보물섬 학교 그리고 동백작은학교 학생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글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어른들이 못한 거,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성인이 되면은 더 좋은 나라, 저희들이 못한 거 죄송스럽지만은 그걸 부탁하고 싶네요. 지금 현실은 너무 암묵해요. 저도 이렇게 70 다 돼가지만은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너무 이 젊은이들한테 죄송스럽고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제 다짐을 얘기할게요. 그냥 저는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드리죠. 근데 저뿐 아니라 다 그렇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개인주의라 뭐 안 그런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은 보통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잠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간 것뿐입니다. 다른 거 없고요. 할머니가 넘어뜨리면 일어뜨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저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치겠습니다. 인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꿔 나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그걸 고치기 위해서 끝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4.16 제주 기업관이 어디랑 같이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제가 이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왔잖아요.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게 4.16 제주 기업관이에요. 그렇죠? 근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줄임말이거든요. 원래 명칭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저희 가족협의회 이름입니다.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 후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도 다시는 우리 같은 유가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 엄마 아빠들의 목표이고 의무이고 숙제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이 우리 아침에 나올 때 집에서 나올 때 뭐라고 하고 나오죠?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오잖아요.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던 나의 가족이 그 뒤로 나의 가족을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갔던 우리의 가족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엄마 아빠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되기 전에 꼭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 저도 이제 청소년 학교를 안산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아이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키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더 많이 이해력이 있고 더 많이 큰 사람이에요. 청소년들 자체가.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존경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세 분, 혹시 못다한 얘기 있으세요? 아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님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고생한 분들 너무 많으신데요. 우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민간 자문사분들 모두 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 끝까지 너무 추운데 계속 앉아 계셨죠? 이분들을 위해서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은 생중계 송출을 위해서 또 애써준 김유리 감독이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97년 세월호 세대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음향장비 조명을 맡은 고경호 제주기업관 운영위원님도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행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온마음센터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우리가 옛날 이야기 분노하면서 들었지가 아니라 김관홍법도 새로 바꿔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의인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언제라도 겪을 수 있는 시연이 엄마 말대로 그런 사건이 참사가 있을 때 달려와 줄 수 있는 사회, 그러면 이분들을 잘 대우해주는 사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자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